네, 코스피 5,000피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시장은 지금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의심을 먹고 자라는 강세장 투자 기준을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영증권 김학균 전무, 유진투자증권 이승훈 센터장과 함께 경제전쟁권 지금 시작합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시장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올 들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코스피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럴수록 두 센터장님 모시고 오늘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말씀씩 주신 것들을 살펴보죠. 김학균 전무님, 대중의 뒤안길에 꽃밭이 있다. 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뭐 당장의 시장 흐름이 바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참 사람 마음이 이상한 게 올라갈수록 자기 확신이 생깁니다. 쌀 때는 겁이 많아지고, 근데 지금 시장을 보면 뭐 반도체 주식이 꺾일 거다라고 볼 만한 근거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근데 반대편에서 상당히 논란도 적지만은 굉장히 싼 주식들이 최근 서너 달 사이에 많이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문제 우리가 지금 잘 가는 걸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선택이고, 그리고 소외된 걸 사서 기다리는 것도 선택인데. 이게 뭐 당장 소외된 주식들이 돌아갈 것 같진 않지만 시간을 뭐 1년, 1년 반 이렇게 늘려놓고 보면은 제 생각에는 좀 그 소외된 주식들 쪽에서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입니다. 사실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성공 투자의 지름길인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그거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이게 좀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뭐 저의 판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주식이 버블이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다수가 그렇게 걱정하더라도 그 상황이 생각보다 오래 가요. 근데 한번 꺾이면 한순간이고요. 그렇죠. 저평가된 주식도 뭐 대표적인 저평가된 시장이 한국이었어요. 몇 년 동안 저평가됐는데 이게 또 방향이 바뀌면 또 올라가는 것도 한순간이고 주식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횡보의 기간은 길고 올라가는 건 짧게 많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타이밍을 그때그때 잘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투자자로서 저는 뭐 존중할 만한 태도이지만은 그건 참 맞추기가 힘든 것 같고 신의 영역이라고 전반적인 레벨에서 싸다 비싸다란 판단을 가지고 조금 여윳돈을 가지고 뚝심 있게 기다리면 시간을 늘릴수록 좀 전 투자의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승훈 센터장님은 또 뭐 반도체 애널 출신으로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도체 울트라 슈퍼 사이클과 지정학 격변속 변동성 관리 이렇게 주셨습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도 아니라 울트라 슈퍼입니다. 예, 이게 저도 이제 뭐 몇몇 방송에 나가 보면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올해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냐 이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아니다라 그랬습니다. 슈퍼 사이클은 아니고 울트라 슈퍼 사이클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올해 이제 반도체가 두 자릿수 이상, 제가 볼 때는 한 20% 후반에서 30%, 그러니까 메모리가 아니라 전체 반도체가 그 정도 성장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 있었냐면 93년, 94년, 95년도. 그러니까 31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제가 지금 볼 때는 시장에는 없어요. 다 은퇴하셨거나 그렇죠. 이런 선배들이 30여 년 전이니 뭐. 그래서 이제 저도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슈퍼사이클이란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수준이다. 울트라 초 슈퍼 사이클.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올해가 그 병원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연초에 그 과거 병원년의 역사 이걸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뭐 붉은 말의 해 뭐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저희 리서치 센터 회의 시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과거 병원년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 격변의 시간이 되게 많았다. 이 패권이 바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환란이 되게 많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그 변화에 잘 대응을 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뭐 베네수엘라 사태가 나오고 또 연초부터 아주 그렇죠. 그린란드 사태도 나오고 또 이란 사태도 막 벌어지고 그래서 정말 이제 격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죠, 사실. 예. 예측하기 어려워서. 근데 이제 주가는 또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비해야 되는, 좀 전에 우리 김학균 전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가는 것도 사실 이제 한순간이지만 또 어떤 변수 트리거가 생겨서 이게 방향을 바꾸게 되면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일이 예. 벌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93, 94, 95년도 이때도 3년 연속 주자리수 성장을 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 말씀드리기 참 거북할 정도의 이 대하락 사이클이 예.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은 안 보입니다. 사실 그럴 가능성들이 안 보이는 게 맞는데 항상 염두에 두고 대비를 좀 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없이 오르는 주식은 없다는 거 한번 염두에 두고 리스크 관리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로 오셔서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주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5천 가시권이고 강세장이 지속될 것인가 이게 관심사인데 지금 이 구간에서 따라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속도를 조절해야 될지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겁낼 필요 없는 강세장인지 아니면은 기준 없이 들어가면 위험한 구간인지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 참 어렵네요. 네. 근데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한국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시장이 단기간에 속도를 내서 달린 거 빼면 우리 시장이 대단히 비싼 버블이다 이렇게 볼 만한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의 올해 실적 기준 PER이 뭐 10.4배, PBR은 한 1.4배라 그러면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한국이 아직도 저평가된 시장이니까 뭐 네. 저평가 논리가 조금 진보하긴 하지만 뭐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레벨은 아닌 것 같고. 단지 이제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주가가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올랐고 또 연초에 주식이 이렇게 빠르게 오를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그거 몰랐는데 앞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무슨 갑자기 통찰이 생기겠어요. 단지 이제 우리의 행동은 올라갈수록 특히 주식 없는 사람들은 조바심이 나고 네.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고 하기 쉬운데 그래서 어쨌든 뭐 주가가 2,300, 400일 때보다 4,800이면은 비싼 거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없는 분들은 내가 이거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몰라서 못했는데 무슨 통찰이 갑자기 생기겠어요. 그래서 저는 적립식으로 주가 지수를 좀 추종하는 ETF 같은 거를 사시는 거는 전 뭐 언제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시간을 늘려서 하면 특히나 최근에는 작년에 코스피가 그 76%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근데 코스피보다 더 오른 종목은 소위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을 기록한 종목은 전체 상장 종목의 10% 남짓이고요. 전체 상장 종목의 40%는 작년에 절대 주가가 떨어졌어요. 예. 코스피가 그렇게 그 올라가는데. 강세장에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하기 위해서 개별 주식을 사고 하지만 이 주가 지수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주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또 적립식 투자가 가진 미덕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고민이 깊으시다면 주가 지수에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걸 시작하시면 뭐 그 1년의 성과 보장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2년 반, 3년 여윳돈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래도 뭐 다른 거 내가 잘해보려고 종목 고르는 것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성과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뭐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시장이기 때문에 꾸준히 시간을 늘려가면서 적립식으로 하는 거 이것은 리스크 관리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승우 센터장님,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국면인지 아니면은 따라 들어가야 되는 국면인지 이거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들어서 계속 연일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연초 대비해서 보면은 누적으로 지금 13% 정도 예. 오른 것 같아요. 작년 말 대비해서 벌써 13%. 보름 만에.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 시장의 이제 이익 전망치가 이제 그 반도체 때문에 네.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코스피 영업이익 컨센서스, 물론 이제 컨센서스가 맞는 건 아니지만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26년도 영업이익이 작년 말에 390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480조까지 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익 전망치가 23% 는 거죠. 예.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주가는 13% 오른 거니까
과도하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오를 가능성도 저는 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실은 바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작년도 저점 대비로 보면은 이미 코스피가 112% 예.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뭐 일종의 격언이 있거든요. 2배 정도 나면은 조심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국면도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제 갑자기 하는 것들은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주식을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그러면 이원 관리해가지고 내가 주식을 차익 실현해야 되느냐? 네.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달리는 말에서 먼저 뛰겠다는 건데 그것도 또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포지션 좀 보시면서 주식을 그동안 안 하셨던 분들은 좀 긴 그림에서 보실 거고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 이 랠리를 즐기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어려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진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부터 한번 소화하고 가겠습니다. 행쇼라고 하는 아이디 쓰시는 분, 운 좋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건 이승우 센터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올랐지만 그 전체 우리가 최근 그 한 3년 정도 누적으로 봤을 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에서 그럼 가장 많이 오른 반도체냐 전혀 아닙니다. 예. 삼성전자는 여전히 글로벌 반도체 주요 기업들 대비해서 좀 한 3년 정도의 터울로 보면은 가장 못 오른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과도하게 올랐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반도체 그 업체들이 주요 고객사들과 예. 가격 전망 그 내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뭐 최소한 2분기, 뭐 잘하면 한 3분기까지 계속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이익 전망치 계속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운 좋게 만약에 두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좀 더 좀 행복한 시간을 향유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네. 거니까요. 김학균 센터장님, 그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 시장은 뭐 박스피 시절에 늘 꼴찌라는 단어가 수식어가 붙었는데 네. 지난 1년 동안 우리 PBR 거의 2배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2배나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이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게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제대로 이제 평가하는 과정인가 아니면은 좀 경계해야 될 신호인가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저는 뭐 정상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2배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작년 이맘때쯤에 한국 시장의 상장사들이 기업이 당장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장부상의 예. 자기 자본보다 주가가 이제 낮았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낮아서 PBR이 1배를 하회했으니까 그건 굉장히 뭐 극단적 저평가죠. 예.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ROE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자기 자본의 효율성이 ROE가 낮아서 낮으니까 어느 정도는 뭐 PBR이 저평가될 여지가 있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그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자기 자본 대비해서 주식이 저평가된 극단적 저평가였거든요. 또 그런 나라가 없었고 예. 그래서 지금 뭐 2배가 됐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이제 1.4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이제 중국이랑 비슷한 수준까지 갔습니다. 일본 2 넘고요. 대만도 4가 넘습니다. 물론 이제 4나 돼요. 예, 자본의 효율성을 이제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 지금까지는 한국은 그동안 굉장히 억눌려 있는 시장이고 지금 이승우 센터장님께서 뭐 반도체 한국 시장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반도체주가 많이 오른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장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장 2023, 24, 25년 많이 올라가고 우리는 한 2년 쉬다가 작년에 올라간 거거든요. 기간을 늘려놓고 보면 하여튼 한국 시장이 그렇게 거품이다 이렇게 볼 만한 근거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1월 시장에서 화제가 되는 종목이 현대차 아닌가 싶습니다.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이제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이제 로봇하고 접목된 그야말로 새로운 개념을 보여주는데 주가가 40만 원, 시총 80조 원.
이것은 아주 새로운 어떤 그 계기가 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특정 이벤트에 과도한 반응이다라는 또 지적도 나오고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가는 첫 단계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첫 단계죠. 첫 단계를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그냥 자동차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약간 날봐도는 이 주식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죠.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회사라고 했었는데 하도 못 가가지고 그냥.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작년에 뭐 주가 한 20만 원 근처에서는 PER로 보면 한 3, 4배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어쨌든 이 하이브리드 시장이 이제 좀 기대가 되는데 거기서도 사실 현대차가 잘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어서 거기서 약간 레벨업이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로봇 회사로 거기에 밸류가 애드된다 그러면 예. 사실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그 너무 과도하게 낮았고 이게 이제 좀 정상화돼서 지금 한 6배, 7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올해 그 현대차 예상 영업이익을 순이익을 한 12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널리스트가 이제 목표가를 60만 원을 썼는데 그게 이제 타겟이 총 120조로 쓴 거고요. 그러면 PER 한 10배까지도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사실은 과거에 그 내연기관 자동차 중심이었을 때도 도요타 대비해서 훨씬 낮았는데 예. 일단 그 정도 수준까지는 회복을 했다. 그리고 만약에 좀 전에 이제 말씀 주신 그 피지컬 AI 쪽에서도 뭔가 가시적인 뭔가의 그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좀 레벨업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지금 유진해서 60만 네, 원. 저희가 제일 높습니다. 예. 제일 높아요, 지금. 네. 예. 자, 이제 미국 시장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12월 근원 CPI 예상보다 낮게 나왔음에도 좀 주가 약세 보이다가 어제는 3대 지수 모두 반등을 사흘 만에 했는데, 자, 이 미국 시장은 이게 상승 추세 속의 고점 부담인지 아니면 전환 구간인지 뭐 이것도 좀 우리가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굉장히 강하죠.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매일매일 오를 수는 없고 많이 오르고 조정을 양호하게 받는 게 굉장히 강한 흐름이거든요. 예. 근데 미국은 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지금 뭐 고점 부근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예. 큰 기조는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 최근에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 쏠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한국 투자자들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사시는 그 소위 M7이라고 하는 일부 네. 성장주 주도로 주가가 올라갔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흐름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M7 중에서도 작년 한 해 보면 S&P 500 지수를 이겼던 게 알파벳 그리고 테슬라, 구글하고 테슬라. 예, 그 두 개밖에 없고 5개는 뭐 S&P 500을 하회했고요. 또 이제 미국의 중소형 종목으로 구성이 된 러셀 2000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줄곧 대형주들만 올라가고 미국의 중소형주는 소외가 됐다가 예. 작년 3분기 중반부터 이제 수익률이 좀 역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나름 선순환인 것 같아요. 이게 선도주가 쉴 때 못 올라간 종목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미국은 강한 흐름이 저는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강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우리 시장도 좀 그렇게 중소형주 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쉽습니다. 자, 미국 시장 변동성을 주는 배경에는 또 이제 정책적인 불확실성 뭐 이것도 있다고 봐야겠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이라든지 신용카드 이자율 제한을 포함한 금융 압박 이런 것들이 또 금융주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시장에 부담을 주는 모양새인데요. 올해 내내 아까 직영학을 언급하셨는데 이런 어떤 변동성 요인으로 이 정책 불확실성 이거 계속 리스크로 봐야겠죠. 부담이 되는 요인이고요. 특히 이 신용카드 이사들에 대한 이제 압박은 예. 하필이면 또 이게 이제 금융주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예. 시점에 이게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 조금 시장에는 단기적인 좀 부담은 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연준 의장 이 교체와 관련해서도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 것 같고요. 결국은 그런 제가 말씀드린 뭐 직영학도 그렇고 예. 이 흔히 말하는 이제 제재가 또 약간 좀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도 좀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실적 시즌이 돌아왔을 때 좀 방향성을 모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미국 시장의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계속 올해 내내 존재하는 리스크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학균 센터장님, 올해 글로벌 경제 금융 이슈에서 트럼프라는 변수 이것은 뭐 단순히 직영학적인 문제뿐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네. 지금 영향을 미치잖아요.
국방 예산을 1,000조도 아니고 2,000조로 늘리겠다 네, 이런 네. 얘기했는데 우리 조선 방산에는 다시 또 어느 정도 온기가 돌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아니면은 이거 어떤 뭐 구조적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이미 그 산업 자체는 구조적 변화인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전범국이었던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막 국방 예산을 늘리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독일이 국방 예산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면서까지 국방 예산을 늘리는 겁니다. 사실 독일 사람들이 그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바이마르 공화국에서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완고한 입장이었는데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그 방위비를 늘리라 그래도 그 당시에 메르켈이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는데 확실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독일에도 큰 변화를 주는 것 같거든요. 유럽 전체가 지금 어떤 공포가 좀 있다고 네. 봐야죠. 다만 이제 한국의 방산주들은 반도체와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는 좀 뭐 스토리는 맞지만은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야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게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실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방산주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실적도 늘고 있지만 주가가 뭐 작년 이후로 엄청나게 뜀박질을 예. 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기대감이나 스토리에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주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전반적인 환경은 방위산업 주식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우리 시장을 이끄는 지금 반도체라든지 변압기, 그다음에 방산, 조선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미국 정책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가지고 같이 볼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제 지금 5,000피 앞두고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 좀 짚어봤는데요. 두 번째 주제로는 이 시장의 수급이라든지 환율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 변수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승훈 센터장님, 이 시장 이면의 변수, 수급 신호를 좀 읽을 수 있는 것이 대차거래 잔해가 아니겠습니까? 작년 말 기준 110조 원이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10조 원 넘게 늘었어요. 그래서 공매도 대기 자금이 쌓이고 있다는 시각하고 또 강세장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시각이 좀 맞물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주가가 올랐잖아요. 네. 그 시가총액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이 대체 잔고도 늘어나는 게 다행이고 그냥 그 가만히 있어도 당연한 늘어나는 거고. 예,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절대 금액을 보는 것보다는 시총 대비 비중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예, 예. 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현재 이 대체 잔고 비중이 한 2.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에 2.7%, 2.8%였어요. 오히려 낮아졌네요.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값도 물론 이제 저희가 참고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 주가가 올라간 것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준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학균 전무님, 아까 우리 미리 좀 얘기 나누던 네. 것 중에 고객 예탁금 이게 늘어나는 것들이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규 자금 유입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기존의 개미들이 이제 좀 주식을 팔아서 그것이 네. 계좌에 쌓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후자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객 예탁금은 경제학으로 따지면 특정 계좌한 특정 시점에 돈이 있는 일종의 스탁의 개념이고요. 예.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플로우의 개념으로 보면 작년 봄에 고객 예탁금이 뭐 한 50조 원 내외하다 지금 뭐 90조 원 언저리 예. 갔는데요. 새 돈이 들어온 건 아니고 개인이 그 정도 팔았습니다. 주가 오른 종목 팔고 네, 하면서 물론 뭐 새 돈 들어온 것도 있고 빼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인 투자가들의 주식 매도의 결과로 예탁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새 돈이 들어온 거는 없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가들의 가세 없이 주가 지수가 4,800까지 왔다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한국 시장이 더 오를 수 있는 포텐셜이 또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돈은 후행적으로 또 움직이는 경향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증시에 들어와 있는 돈, 주식을 판 돈이기 때문에 그게 네. 어디로 빠지지 않는 이상은 네. 다시 주식 매수 대기 자금으로 있을 수 있다. 그 자체도 의미가 있고 예. 또 주가가 올라가면 또 새 돈이 새로운 돈이 또 뉴머니가 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튼 수급이나 이런 쪽은 조금 뭐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차 잔고도 지금 주가가 올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점, 또 예탁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우리 수급 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환율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 들어서 또 찔끔찔끔 올라서 1,470원대까지 갔는데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직접 뭐 원화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이게 딱 이렇게 뭐 마치 우리를 위해서 구두 개입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는데요. 시장에서는 뭐 1,500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이게 수급과 심리가 만들어낸 어떤 일시적인 불안인가 아니면은 뭐 구조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제일 골치 아픈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래서 외국인들도 제가 뭐 다른 쪽 통해서 들어보면은 제일 그쪽에 대한 이 불안과 고민이 되게 이제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뭐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미국과 한국의 장기화된 좀 이 금리 격차 네. 이것도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해외 투자도 뭐 당연히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달러가 이제 흐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국내 이 투자자들이나 이쪽에서 지금 보는 거는 달러를 통화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자산운의 개념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내놓질 않고 이거를 이제 좀 쌓아가는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좀 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이제 병원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가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좀 피해를 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은 뭐 통화량 증가도 상당히 좀 있었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겹쳐서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달러가 흘러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지금 1,500 가냐 안 가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계속 그 레벨을 계속 테스트하는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 환율 문제가 우리 계속해서 좀 불안의 불씨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베센트가 언급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여전히 좀 환율은 이 상방 쪽으로 가는 그런 네.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창용 총재가 또 네. 하는 총재가 통화량은 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그거 보면서 이 양반이 뭐 딴 통계를 보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3년 9개월간 광의 통화가 808조 원이 늘었다 이런 보도도 네. 나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불가피하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한국은행 총재는 딴 통계를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물가라든가 통화는 IMF에서 권고한 일종의 스탠다드가 있고 나라별로 조금 특수한 항목들이 들어가는데 네. 우리나라는 M2라고 하는 광의 통화 안에 이 수익증권이 들어갑니다. 펀드가 예. ETF 이런 거 다 들어가요. ETF도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제 통화 증가율이 최근에 한 8%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 펀드를 빼게 되면은 한 4% 4~5% 정도로 나온다고 이렇게 또 돼요. 하늘에서 뭐 방식을 네, 바꾼다고 물론 보는 이제 거죠? 그 통계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사실 통계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좀 연속성을 가지고 봐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이게 축구할 때 그 골대를 옮기는 거 아니냐는 예. 비판도 전 정당하지만 근데 그 글로벌 스탠다드가 펀드가 들어가는 거는 사실 조금 예외적이라서 IMF가 그렇게 바꾸라고 하는 권고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은의 통계 변경이 아주 무리수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최근에 그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돈이 녹는다라는 서사가 있는 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조금 방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그런 실물 자산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들은 사실 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통계의 어떤 기준의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돈이 좀 많이 풀린 건 맞아요. 2020년 코로나 이후로. 근데 다만 저는 뭐 한국 돈이 녹는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서사가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특히 환율이 올라가면서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환율이 올라간다. 이 말 뭐 할 수 있는 말이죠. 직관적인 예, 말인데 근데 그 직관이 안 맞아떨어지는 거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한 6% 되는데 그럼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환율이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돈이 서울의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원화로 안 바꾸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말하기 전에 보다 직접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을 때 영향을 주는 건 물가예요. 그 풀린 돈이 서울의 외환시장 가서 달러를 사용 환율이 올라가는데 그거는 가지 않더라도 돈이 많이 풀리면 물건의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데 예. 물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우리나라 뭐 주택이 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 좀 왜곡이 있다는 주장도 정당하지만 제 생각에 돈이 녹는다고 말하기에는
돈이 녹는 건 소비자 물가가 한국처럼 2.3% 오르고 이러지 않아요.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 미국보다 낮잖아요. 일본도 한 3% 하거든요. 아 근데 집값이나 뭐 네. 전세값 이런 주거비를 합치면은 네. 사실 이거보다는 좀 더 더 높죠. 근데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 생활 물가를 쫓아가지 못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 미국에 가면은 제가 한 2년 전에 출장을 갔는데 너무 비싸요. 네. 팁도 뭐 그렇죠. 25%예요. 예. 예. 심지어는 제가 햄버거집 갔는데 햄버거도 팁 줘야 되죠. 햄버거집도 팁을 달래요. 네. 근데 내가 그냥 가가지고 받아오는 거 갖다 주는 것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생활 물가의 괴리는 존재하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조금 돈이 녹는다라고 하는 서사는 좀 과한 거 아닌가.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주식이나 뭐나 이런 걸 사자라고 하는 서사는 좋은데 그 안엔 또 과한 또 자기 비하가 들어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참 이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금리하고 환율 또 아주 이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아까 환율 얘기 나눈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로 내려온 지가 꽤 됐어요. 네. 근데 과거 그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110 막 이렇게 갈 때에 네. 비하면 지금 한 10% 정도 이 달러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우리 원화환율은 좀 오히려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거꾸로 간다는 점. 이래서 그 한번 얘기를 했었죠. 이 서학개미들 해외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해외 투자,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달러 유출을 일으키는 요인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문제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아까 제가 처음 요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달러가 흐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네. 말씀을 드렸고 우리 김학균 전무 말씀을 하신 게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온 이 달러가 우리 외환시장에서 안 풀리고 네.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펀더멘탈의 뭐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우리 시장에서의 달러 수급 문제, 예, 달러의 흐름 문제, 플로우 문제가 좀 있는 거고, 그게 좀 개선이 되면 뭐 우리가 지금 뭐 반도체 때문에 어쨌든 기업 뭐 이익들이나 이런 거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서 조금 그 안정화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아무튼 뭐 우리 서학개미들이 뭐 달러 환율의 상승에 뭐 원흉처럼 얘기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또 그 해외 투자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거를 또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요. 예. 작년에 이 미국 재무부에서 아마 10월까지 데이터 같은데요. 미국이 좋으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뭐 미국의 테슬라도 사고 엔비디아도 예. 돈이 몰렸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미국 주식을 제일 많이 산 국적이 케이만 제도. 그건 조세회피 지역이에요. 국민국가 아니고요. 예. 두 번째가 아일랜드. 아일랜드 약간 조세회피 그렇죠. 지역 성격이 강하죠. 3등이 한국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미국 주식을 열심히 사고 이게 단기적인 외환 수급에도 영향을 준 거는 저는 뭐 사실에 가깝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투자하는 게 이웃 일본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채권을 샀어요. 그렇죠. 일본의 금리가 굉장히 낮으니까 고금리 채권이 호주 국채 같은 걸 샀거든요. 금리 차를 보고 들어가는 돈은 제 생각에는 조금 이것저것 따지는 돈이고요. 엔캐리가 흔히 이제 그렇게 나가는 주식을 사는 돈은 훨씬 뜨거운 돈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본이 해외 채권을 사는 흐름은 일본이 거의 제로 금리가 뭐 수십 년 지속이 됐으니까 굉장히 기조적인 흐름인데 뭐 한국 사람들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도 저는 뭐 구조적 변화라고 보지만 자금 흐름에 붙이면 되게 클 것 같아요.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 그 흐름은 또 굉장히 짧게 단절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투자가 본격화됐던 게 2020년 코로나 직후였거든요. 근데 2023년도에 한국인들이 미국 주식을 순매도했어요. 2022년에 미국 주식 꽤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후행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저는 연초에 환율 올라가는 것도 미국 주식 사려고 환전하는 그 힘 그리고 환율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 심리 그러니까 뭐 미국 재무장관이 말하고 해도 이게 안 먹히는데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또 반대의 힘으로 돈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가변적인 머니플로우라고 생각합니다. 채권을 사는 돈보다 주식은 예컨대 뭐 미국이 세게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조정을 받는다가 아니고 그랬을 때 환율의 움직임은 지금보다 상당히 많이 좀 저는 다르게 갈 수도 있다고 거꾸로 보는 갈 수 쪽입니다. 있겠네요. 네. 예. 자, 환율 문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어제 금토위가 있었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뭐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는데
이창용 총재 말이 좀 약간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뭐 환율 때문에 금리 못 내렸다 그러면서 통화정책 발표문에는 앞으로 금리 인하 뭐 이게 빠졌어요, 문구가.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정책 방향 사실 뭐 미국의 FOMC하고 우리나라 금통위는 어떤 영향 면에서는 뭐 비할 바가 아니지만은 어떻게 정책 방향을 예고한 시그널을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네. 예, 완전 딜레마 상황으로 이제 저희도 그렇죠. 보고 있고 시장의 예상대로 그냥 저는 발언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동결은 할 것이고 그 이후의 발언은 약간은 이제 매파적인 뭐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저도 사실 이제 뭐 전망을 하고 뭐 이러고 있지만 우리 이창용 총재께서도 이게 얼마나 지금 그 고뇌가 깊으시겠어요. 지금 집값 따져야지, 경기도 부양해야지, 물가도 잡아야지, 그래서 환율 따져야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논란은 좀 있지만 저는 심정이 정말 충분히 잘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그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예. 한은의 결정은 뭐 인상 아니면 인하 또는 동결인데 그 안에는 정말 오리가 물속에서 발 허우적거리듯이 엄청나게 움직이듯이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시청자분들의 질문 하나 더 소화하고 가겠습니다. 조림핑이라고 하는 아이디 쓰시는 분. 시장은 좋은데도 여전히 계좌는 마이너스입니다. 2차 전지가 계좌 주력인데 살아날 기미도 없고요. 어떻게 투자를 이어나가야 할까요? 아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이거 계속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전략을 바꿔야 될지 고민일 텐데 김학균 전무님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가격을 보지 말고 기업을 봐야 된다고 예. 봐요. 그러니까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라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은 삼성전자 주식을 못 가짐으로써 약간 포모와 같은 그런 어떤 집단적 심리가 생기는데 한 6개월 전만 해도 삼성전자 주식이 천덕고력이었어요. 예. 4월부터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한 두세 달 그냥 뭐 5, 6만 원 있었지 하이닉스 않습니까? 살 걸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주식은 그게 언제 올라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바뀌는 순간은 또 한순간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타이밍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결정 자체는 올바른 결정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예. 대체로 이게 기다려야 된다는 건 내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주식은 보장이 없어요. 망할 수도 있고. 저평가됐다라는 나의 판단이 있을 때는 기다리는 게 맞고요. 근데 대체로 내가 물려서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지만 내 판단보다는 시장이 오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 난 싸다고 보지만 싼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주가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지 몰랐던 빠른 속도로 몰랐던 것처럼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면 저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평가돼 있고 내가 지금 주식을 사더라도 이 주식을 살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특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로봇이나 제약바이오 이런 거 몇 개 빼면 지금 주가 지수가 4,800에 맞는 주가 레벨을 가진 종목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소외된 건 많은데 내가 굳이 뭐 저는 주식 투자하면서 주식에 물렸을 때 나쁜 가격에 팔지 않고 버티는 것도 주식 투자가 견지해야 될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려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에 물려 있어야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한번 찬찬히 이 주식을 내가 보유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시장이 늘 뭐 합리적으로 프라이싱하는 건 아니에요. 과하게 프라이싱해서 버블이 생기고 또 지나치게 저평가된 주식은 또 지나고 나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보다는 한번 기업을 좀 찬찬히 살펴보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학균 전무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생각이 나네요. 주가가 지금 물려 있어요. 뭐 평가성이 30%, 40%, 네. 50% 이렇게 나신 분들이 이거 갖고 고민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주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투자를 할 때 이 종목을 살 거냐. 네. 이 관점에서 옳다 싶으면은 그러면 가져가시지만은 네. 나는 지금 손이 안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과감히 손절하는 것도 방법일까요? 특히 지금은 많은 종목이 같이 올라간 게 아니고 꽤 괜찮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못 오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하다가 손해보고 견뎌야 될 시기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럴 만한 가치를 가진 종목에 가지고 버티는 것도 우리가 투자하는데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예. 지금 뭐 질문 소화했고요. 앞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여전히
시장의 상승과는 별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숙명이 아닐까 또 생각이 되는데 이승우 센터장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시장, 이 시장에서 투자자들 약간 현기증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근데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사실은 뭐 가장 고민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계속 갈 거냐, 네. 언제까지 갈 거냐, 이제 이거 고민이 제일 많으실 것 같고, 없으신 분들은 없으신 분들은 고민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제가 이제 주 전공이 반도체다 보니까 이제 두 회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삼성이 저점이 뭐한 5만 원 정도 됐었죠. 49,900원 뭐 이랬는데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잘 모를 때 이제 저희가 그 좀 핑계를 대는 게 뭐냐면 과거의 패턴을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 그게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은 삼성전자의 그 PBR 밴드를 보면은 그 안 좋을 때는 한 1배 근처, 뭘 더 밑으로 내려간 적도 있긴 하지만 예. 대략 한 1배. 그리고 이제 좋을 때는 한 2배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밸류에이션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삼성의 그 케이스고, 또 하나는 BPS죠. 그 기본이 되는 BPS가 이익이 많이 나게 되면 이제 쭉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그 사이클이 있지만 대략 한 그게 그 한 2배 정도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큰 흐름에서 보면은 저점 대비로 4배가 보일 수 있다.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보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주가가 15만 원 근처, 14만 원, 15만 원 이 정도까지 왔는데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그 뭐라 그럴까 긍정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직은 좀 남아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뭐 이제 안 오르는 게 오를 수도 있죠. 그 좀 전에 이제 2차 전지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이 여러 가지 뉴스 플로우를 보면 사실 고민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뭐 전기차 수요가 뭐 줄어든다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LG 그 엔솔 같은 경우에 일부 계약들이 좀 파기가 되기도 하고 예. 이런 이제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최근에 보면은 그 중국의 수산화 리튬 이 가격이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큰 폭으로 한 90% 빠졌다가 이게 바닥에서 약간 꿈틀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좀 불안해 보이지만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어차피 뭐 2차 전지나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성장 산업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어렵다밖에는 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 시장에서 자금이 움직이는 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은행 예금에서 자금이 27조 원이 빠졌고 또 증권사로 자금이 많이 이동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요. 이 흐름이 이 5,000피를 앞두고 일시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이 소위 말하는 머니 무브가 일어나는 저거로 봐야 될까요? 뭐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머니 무브 이런 서사로 보면 그거는 부동산 시장 자체에 대한 기대 심리도 조정돼야 되고 또 주식 시장도 반짝 강세가 아니고 뭔가 이제 믿음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뭐 구조적인 머니 무브다 뭐 이렇게 말할 자신은 없고요. 다만 이 유동성은 주가의 후행에서 어쨌든 움직입니다. 근데 예. 지금 예금이 27조 원 줄었지만 이게 뭐 예탁금이 27조 원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예. 일단 부동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뭔가 지금은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 아직 주식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뭐 역설적으로 이게 우리 시장 한 2, 3년 놓고 보면은 또 좋은 하나의 또 잠재적인 포텐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어쨌든 안전자산에서 뭔가 돈이 눈치를 보는 그런 국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장에서 수급에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국인 동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요즘 여전히 사고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쨌든 뭐 반도체도 경쟁력이 있고 또 한 3, 4년 정도, 한 3년 정도만 이렇게 기간을 늘려놓고 보면 한국 시장이 작년부터 올라온 거는 되게 아찔하지만 예. 한 3년 보면 또 글로벌 주요 증시 중에서 그렇게 또 압도적으로 많이 오른 2024년 것도 수익률 아니에요. 꼴찌라는 기사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큰 흐름에서는 매수하는 기조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다만 최근에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수익률, 장기 국채 수익률이 그냥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한 두세 달 동안 4.1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연준이 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떨어지거든요. 예. 이게 이제 미국의 인플레에 대해서도 이게 진짜 물가가 잡히는 건지에 대한 또 우려도 있고, 또 연준 의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또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도 있고, 뭐 트럼프 입맛에 맞는 사람이 연준 의장이 돼가지고 뭐 금리 낮춘다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인플레 기대 심리를 중앙은행이 딱 손을 놓게 되면 오히려 장기 금리는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큰 흐름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좀 안 오른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 국채 시장은 그쪽도 참 눈치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라는 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야지 뭐 인위적으로 금리를 트럼프가 강제로 낮춘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적응해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유가 있어야 낮추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또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증권가에 계시다 보니까 투자자 여러분들 얘기 목소리를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투자자의 고민이나 행동이 좀 달라진 것이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실제 어떤 그런 것이 체감되는 거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지점에 네. 이렇게 설명회를 설명이 많이 가시죠. 뭐 저는 많이 안 가지만 이제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예. 가는데 이제 가서 사진들을 찍어서 이제 보내주세요. 굉장히 그 고객분들이 꽉 찹니다. 예. 아. 부름가처럼 이렇게 몰려들어서 그 공부를 해야 되겠다 주식에 예. 대해서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많이 뜨거워지고 있는 그 분위기가 지점에 나가 보시면 굉장히 감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농담삼아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뭐 그런 모습 보이면은 이게 상투다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닙니까? 뭐 그런 조짐이 없진 않죠. 사실 그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올랐다는 게 가장 부담이고 또 곳곳에서 많이들 물어보시고 이제 심지어는 저희 그 사무실 이제 아침에 청소해 주시는 아주 뭐 그 여사님들도 다들 어디에, 궁금해하시죠. 예, 물어보시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 과열 양상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다들 좀 좋지만 걱정도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일 오르는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자꾸 이제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신영증권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저 원칙을 지키는 증권사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는데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은 어떻습니까? 이 투자자들 뭐 변화 느껴집니까? 저는 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주식 안 하다 주가 올라가면 해볼까 하는 거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돈이 올리는 거나 이제 비슷한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이슈가 되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주가 516만 명입니다. 예. 그게 코로나 직후에 많이 늘었어요. 예. 그게 거의 뭐 제 생각에는 2011년에 8, 9만 원 갈 때 예. 그냥 10만 전자 간다는 기대로 했다가 한 2, 3년 줄창 고생하시다가 지금 성과를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럼 지금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인데 4, 5만 원 바닥에서 사서 이렇게 배 이상 번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손해 봤지만 그냥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으로써 지금 이제 수익이 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가 우리가 쪽집게처럼 뭐 바닥을 잘 잡았다가 고점에서 잘 팔고 이러면 좋은데 대체로 그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고요. 저는 정말 삼성전자 주가가 많은 울림을 준다고 봐요. 3, 4년 전에 가장 나쁜 가격에 예. 정말 재수없는 상투에 샀더라도 복원력이 있잖아요. 시장은 복원력이 그게 우량주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종목을 고르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지수를 사셔도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특히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저는 고점이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이게 고점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잘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 2, 3년 지나면 복원이 되니까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돈을 가지고 꼭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늘 강조하는 기준이지만 또 현장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자, 지수는 강한데 모든 종목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우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보시기에 지금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적으면서 기준을 갖고 원칙을 갖고 좀 접근해 볼 만한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자꾸 이제 오늘 뭐 삼성 하이닉스 얘기만 많이 하는데 그 밸류에이션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은 두 회사가 제일 싼 것 같아요. 아직도. 왜냐하면은 이제 올해 지금 코스피의 그 추정 영업이익이 한 480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회사가 한 250조에서 그렇죠. 거의 절반 260조, 이상. 절반 이상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은 시총 비중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사실은 우리 이 메모리 탑2는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뭐 밸류에이션이 싸다기보다는 이제 두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이제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은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투자가 그 동안에 아직 과도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좀 빨리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과정에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사실 이제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데, 못 올랐죠. 예, 덜 올랐는데 이제 관심들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와 소부장주 꼽아주셨고요. 김학균 전무님은. 네, 저도 뭐 소부장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업종 불문하고 약간 쏠림이 커지면서 배당 수익률 4% 넘고 또 주가 수익 비율이 7, 8배 정도 되고 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업종 불문 저평가 주식인데 예. 뭐 저는 그런 것들 속에서도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반도체 소부장 꼽아주셨고, 김학균 전무님은 이제 배당 수익률 4% 넘고 PER이 한 7, 8배 정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그런 종목을 발굴해 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듣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기대감도 큰데 불안감도 커지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복잡한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5,000P를 목전에 둔 지금 주식시장을 정리해보면 답은 의외로 단순한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방향보다 계좌를 가르는 건 역시 기준인 것 같습니다. 흐름에 편승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기준을 지켜온, 원칙을 지켜온 투자자가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경제전쟁꾼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